애 못 낳는 빈 껍데기인 거 알고나 데려가는 겁니까? 제 두 번째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전 시어머니는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악을 썼습니다. 자신만만한 그 늙은 얼굴엔 3년 전 저를 시댁에서 내쫓을 때의 비열한 웃음이 그대로 걸려 있었죠. 하지만 그 기고만장함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 우아하게 서 계시던 새어머니가 종이 몇 장을 꺼내서 전 시어머니의 코앞에 들이밀었거든요. 그 종이에는 3년 동안 제 인생을 망가뜨린 거짓말과 전 시모가 목숨처럼 떠받들던 장손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종이를 확인한 전 시모가 숨을 헐떡이며 뒷목을 잡고 주저앉기까지. 과연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팀장님, 다음 주 진행할 마케팅 프로모션 최종 기한 올렸습니다. 아, 고마워요, 이대리. 수정된 예산안은 어제 보내준 파일 그대로 반영된 거죠? 결제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나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외국계 기업 마케팅 팀장 자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고단한 자리지만 요즘 저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일에 매달려 있습니다. 제 나이 41, 한 번의 뼈아픈 실패를 딛고 일어서 스스로 일군 자리였으니까요. 책상 한쪽에는 은은한 진주색 띠를 두른 청첩장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인쇄된 제 이름 옆에는 예비 남편의 이름이 나란히 박혀 있었죠. 그는 45살로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사업을 꾸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거래처 미팅에서 처음 만나 그저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야 꽤 이름난 명문 재력가 집안의 장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3년 전 이혼의 상처가 아직 흉터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과 7년을 살면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 온갖 수모를 겪다 결국 쫓겨나듯 이혼 도장을 찍어야 했으니까요. 뼈대 있는 집안의 장남이라면 또다시 후세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새로운 시어머니 되실 분은 달랐습니다. 아가, 애 못 낳는 게 무슨 죄라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니. 둘이서 의지하고 재미나게 살면 그게 가족이지. 우리 아들 곁에 네가 와준 것만으로도 나는 며느리 복을 다 받은 거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제 과거를 털어놓자 새 시어머니는 다과를 내오던 손을 멈추고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에서 저는 지난 3년의 서름을 전부 씻어낼 수 있었어요. 따르릉 책상이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내 사람이라는 글자를 확인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막 오전 업무 끝났어요. 오늘 오후에 산정검사 겸 건강검진 예약해둔 거 잊지 않았죠? 내가 회사 앞으로 데리러 갈게요.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다정한 목소리에 옅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이를 갖기 어려울 거라는 지레짐작은 있었지만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만큼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두고 싶어 예약한 병원이었습니다. 그럼요, 이따 로비에서 봐요. 전화를 끊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탕비실을 향해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안쪽이 묘하게 소란스러웠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해야 할 복도에 직원 4-5명이 모여 무언가를 둘러싸고 웅성거리고 있었죠.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다가가며 묻자 직원들이 흠칫 놀라며 양옆으로 길을 텄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성인 키만한 커다란 화환 하나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붉고 화려한 꽃들로 장식된 3단 축하 화환이었습니다. 팀장님, 이거 점심시간에 배달 온 건데요. 막내 사원이 제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청첩장을 회사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돌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누가 화환을 보냈나 싶어 고개를 갸웃하며 다가갔습니다.
게다가 결혼식장도 아니고 사무실복도 한가운데 이런 커다란 화환이라니요. 가까이 다가가 화환에 달린 리본 문구를 확인하려던 저는 제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통 축하 문구가 적혀 있어야 할 왼쪽 리본에는 보낸 사람의 이름 대신 텅 빈 공백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고, 오른쪽 리본에는 검고 굵은 궁서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씨 없는 수박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떠들던 직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고 헛기침을 하거나 바닥에 먼지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얼굴에 뜨거운 열기가 확 솟구쳤습니다. 저를 씨 없는 수박이라 부르며 벌레 보듯 취급했던 사람은 제 인생에 단 한 명, 전 시어머니 뿐이었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전 남편이 다른 여자의 초음파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던 날,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나오시는데 어쩌겠어? 당신도 알다시피 은지가 아들을 가졌잖아? 우리 집안 장손인데 남의 집에서 태어나게 할 순 없잖아. 전 남편은 미안한 척 시선을 피하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방문 밖에서 듣고 있던 전 시모는 곧바로 거실로 뛰쳐나와 제 옷가지를 현관문 바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여자가 밭이 썩었으면 알아서 물러나야지. 어디 씨 없는 수박 주제에 멀쩡한 내 아들 발목을 잡으려 들어? 당장 안 나가? 주먹을 꽉 쥔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났습니다. 부끄러움과 모멸감에 당장이라도 숨어버리고 싶었지만 명색이 부서를 책임지는 팀장으로서 부하 직원들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 이거 배달 사고가 크게 났나 보네요. 근처에 개업한 가게로 갈게 잘못 온 모양입니다. 저는 애써 목소리를 평온하게 가다듬으며 화환의 리본을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찍 하고 질긴 천이 찢겨나가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이 대리, 이거 관리팀에 연락해서 당장 폐기 처분 좀 해줘요. 복도 통행에 방해되니까. 리본을 둘둘 말아지고는 곧장 제 개인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참고 있던 숨이 거칠게 터져나왔습니다. 구겨진 리본을 쓰레기통에 팽개치듯 던져버리고는 블라인드를 내린 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재혼한다는 사실을. 그것도 외국계 기업 팀장으로 자리 잡은 제 현 직장 주소까지 말입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저는 그들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상간녀가 낳은 귀한 장손을 품에 안고 유세 떨며 살 동안 저는 난임이라는 꼬리표가 온전히 제 탓인 줄만 알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캄캄한 터널을 지났습니다. 억울해서라도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었고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린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야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 과거의 늪에서 벗어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제 삶에 다시 진흙을 던지려 드는 걸까요? 책상 위에 올려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 남편의 번호를 찾아 당장 따져묻고 싶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단속 제대로 하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전에 당장 사과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엄지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가만히 상황을 복기해보니 무언가 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성격상 자기 핏줄이 잘 먹고 잘 살면 남의 일에는 1원어치의 관심도 두지 않는 극단적인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귀한 손주까지 얻어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을 텐데 굳이 흥신소라도 써서 3년이나 지난 전 며느리의 뒷조사를 하고 이토록 유치하고 악의적인 화환을 보낼 이유가 없었죠. 물론 제 재혼 상대가 명문가 집안이라는 소문을 어디선가 주워듣고 며느리 배 아파하는 심보로 회방을 놓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상해.
쓰레기통에 처박힌 붉은 리본 조각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의문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 왜 하필 오늘일까요? 화환은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오후 재혼을 앞두고 산부인과에서 산정검사 및 정밀 건강검진을 받기로 되어 있었죠. 예비 남편도 반차를 내고 함께 가기로 한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엔 타이밍이 기묘할 정도로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마치 제가 오늘 병원에 가는 것을 막으려는 듯, 혹은 저 스스로 과거의 기억에 위축되어 검사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듯한 끈적하고 불길한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영원히 제 몸에 문제가 있다고 굳게 믿게 만들려는 무언의 압박.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제 가장 큰 트라우마인 씨 없는 수박이라는 단어를 가장 눈에 띄게 대문짝만하게 박아보낼 리 없었습니다. 순간 3년 전 이혼 서류와 함께 전 남편이 책상 너머로 밀어주었던 제 난임 진단서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봉투 안에 의사소견서 한 줄 제대로 읽어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며 모든 것을 제 잘못으로 떠안았었죠. 팀장님, 로비에 손님 오셨습니다. 문 밖에서 이대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예비 남편과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탕비실 거울 앞으로 가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고 립스틱을 덧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은 아침의 당혹감을 지워내고 묘하게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의구심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유치하고 악의적인 화환 테러는 저를 주저앉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막연히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었던 오늘 오후의 산부인과 검진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샅샅이 받아내야겠다는 집요한 오기를 심어주었으니까요. 어쩌면 3년 전 제가 놓쳐버린 진실의 조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척추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곧게 허리를 펴고 집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방문할 그 병원 진료실에서 3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죄책감을 한순간에 뒤집어버릴 충격적인 의사의 한마디를 듣게 될 줄은 말입니다. 회사 로비로 내려가니 예비 남편이 익숙한 차를 대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올라타자마자 그는 제 창백한 안색부터 살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굳어 있어? 혹시 검사 받는 것 때문에 긴장했어요?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제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아침에 회사로 배달된 끔찍한 화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저는 애써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점심을 걸렀더니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차는 부드럽게 출발해 목적지인 산부인과 전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가는 길은 공교롭게도 예비 남편의 본가, 즉 새 시어머니가 계신 평창동 근처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신호대기에 걸려 차가 잠시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던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길가에 자리한 동네 고급 카페 테라스, 그곳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소름 끼치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붉은색 실크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특유의 과장된 손짓으로 앞에 앉은 동네 사람들에게 열을 올리며 떠들고 있는 노인. 틀림없는 제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거리가 있어 정확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전 시모는 혀를 끌쯧쯧 차며 자신의 배를 치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예비 시댁의 본가가 있는 언덕 쪽을 삿대질하듯 가리켰죠. 그 입모양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짐작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 집안으로 들어가는 며느리가 사실은 애 못 낳는 빈 껍데기다. 아마도 이 동네 미용실이나 카페를 돌며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중이겠죠. 오늘 아침 제 직장으로 화환을 보낸 것도 모자라 예비시댁의 앞마당까지 쳐들어와 재뿌릴 작정을 한 게 분명했습니다. 차창유리에 이마를 기댄 채 그 모습을 노려보며 저는 조용히 햇빛 가리개를 내렸습니다. 당장 차에서 내려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제 입안에 여린 살을 꽉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금 저 천박한 진흙탕 싸움에 휘말려 제 소중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도착했어요. 같이 들어갈까요? 예비 남편의 목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병원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는 내내 제 두 손은 땀으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불렸고 저는 예비 남편과 함께 진료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연륜이 있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제 초음파 사진과 기본검사 결과지가 띄워진 모니터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환자분,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으셨던 기록이 있다고 하셨죠? 네, 3년 전에 난임센터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때 양쪽 나팔관이 막혔고 난소 나이도 너무 많아서 자연임신은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들었어요. 시험관도 몇 번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고요. 제 대답에 의사 선생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안경을 고쳐 쓰셨습니다. 마우스에 휠을 굴려 초음파 사진을 이리저리 확대한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모니터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누가 환자분 보고 임신 불능이랍니까? 이렇게 튼튼한데 전 남편분 검사 결과는 확인해 보셨어요? 진료실 안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의자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자궁벽 두께, 난소 상태, 나팔관 모두 나이에 비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 건강합니다. 20대라고 해도 믿겠어요. 과거에 염증을 앓았던 흔적조차 전혀 없고요. 이런 몸을 두고 자연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했다고요?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오진이 아니라면 뭔가 단단히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순간 귓가에서 삐 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럼 제 몸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건가요? 정상 중에서도 아주 건강한 정상입니다. 두 분이 당장 아이를 가지시려 해도 산모 쪽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옆에 앉아있던 예비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거 봐요. 내가 아무 걱정 말라고 했죠? 다 지난 일이니까 이제 마음 편히 가져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예비 남편은 제가 안도감에 우는 줄 알고 제 등을 다독였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밤 저를 짓눌렀던 끔찍한 자책감,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시어머니의 온갖 폭언을 견뎌야 했던 억울함, 그것들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감과 동시에 살갗이 찢기는 듯한 지독한 배신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수납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예비 남편을 대기실에 남겨두고 복도 구석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진 손이 잘게 떨렸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제게 서류봉투 하나를 툭 던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의사가 당신 몸이 문제래. 더 이상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지 말자. 제가 서류를 꺼내보려고 하자 그는 신경질적으로 봉투를 다시 낚아채 서랍 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너무 화가 나서 혹은 제 상처를 더 헤집지 않으려 그러는 줄만 알았습니다. 바보같이. 그 남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인터넷 포털을 열고 과거에 다녔던 H난임 병원의 대표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기록실이죠. 3년 전 진료받았던 환자인데요.
제 과거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지를 이메일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잠시 타자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직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환자분, 요청하신 기록 메일로 발송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부 동반으로 받으셨던 남편분 검사 결과는 같이 보내드릴 수가 없네요. 네? 그건 왜요? 전 남편분 기록에 본인이 직접 제3자 열람 제한을 걸어두셨어요. 심지어 배우자였던 분에게도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각서까지 남겨주셨네요.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하고 오셔야만 뗄 수 있습니다. 통화가 끊어진 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복도벽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천장이 하얀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전 남편은 내게 불임 진단서를 내밀며 이혼을 강요했고 자신의 진료 기록에는 철저하게 자물쇠를 채워버렸다.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며 하나의 소름 끼치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를 불임으로 몰아붙여야만 했던 이유, 내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고 서둘러 나를 그 집안에서 치워버려야만 했던 진짜 이유. 전 남편의 검사 결과는 확인해 보셨어요? 방금 전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귓가에 다시 한번 맴돌았습니다. 만약 7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이유가 내가 아니라 전 남편 쪽에 있었다면, 그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그의 생식 능력과 관련된 것이라면,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온몸의 솜털이 쭈뼛 서는 듯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입술 사이로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 시어머니가 대를 이을 금쪽 같은 장손이라며 애지중지 품고 있는 상간녀의 그 아들은 도대체 누구의 핏줄이란 말입니까? 오늘 아침 제게 배달되었던 화환의 문구가 다시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씨 없는 수박. 그 조롱 섞인 단어의 진짜 주인이 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의심을 사실로 증명해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차갑게 가라앉은 제 눈동자를 응시하며 조용하지만 치밀한 반격을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샌드위치로 대충 끼니를 때우는 척하며 회사 뒷골목의 한적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제 앞에는 초조하게 냅킨만 만지작거리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죠. 3년 전 제가 H난임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 때 늘 제 차가운 손을 잡아주던 최 간호사였습니다. 전날 밤 과거 진료 기록을 확인한 직후 저는 수소문 끝에 그녀의 개인 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올 것이 왔다는 듯 짧은 한숨을 내쉬며 만남에 응했습니다. 팀장님, 저 다음 달에 캐나다로 이민 가요. 안 그래도 떠나기 전에 한 번은 연락드려야 하나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최 간호사는 식어가는 커피잔을 밀어두고 제 앞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제가 남편분 진료 기록을 직접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법적으로도 안 됩니다. 대신 그날 제가 본 일과 팀장님 차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진술서로 남겼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차트 변경 내역과 최 간호사가 자필로 적은 진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전 남편분이 원장님 방에 한참을 들어가 계셨어요. 병원 발전기금 명목으로 꽤 큰 돈이 오갔다는 소문이 돌았고요. 그 직후에 팀장님 차트에 원인불명의 난관 폐쇄 및 난소기능 저하라는 소견이 붙여졌습니다. 그럼 남편 쪽 결과는요? 제가 마른 침을 삼키며 묻자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받아야 해요. 다만 제가 당시 검사실에서 본 기록에는 남편분 결과 코드가 선천적 무정자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곧장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겼고 병원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로 도착한 회신 사본에는 제가 듣고도 믿지 못했던 단어가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선천적 무정자증, 기형 정자조차 발견되지 않는 완전한 무정자증. 자연 임신은커녕 시험관 시술조차 시도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팀장님 몸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도 남편분이 모든 책임을 팀장님께 돌리도록 차트를 조작한 겁니다. 저도 간호사로서 양심을 저버린 일이라 3년 내내 하루도 발 뻗고 잔 적이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최 간호사를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다거나 슬프다는 얄팍한 단어로는 이 감정을 설명할 길이 없었죠. 그저 손에 들린 종이에 모서리를 구길 듯 꽉 쥐었을 뿐입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씨 없는 수박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멀쩡한 제 자궁에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 시모는 그 거짓말에 속아,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아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저를 그토록 잔인하게 짓밟고 내쫓았던 겁니다. 카페를 나와 회사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온통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이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면 지금 전 시모가 물고 빠는 상간녀의 그 아이는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온 핏줄이란 말인가. 그때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3년 전 남편과 이혼 직전까지 살았던 낡은 빌라의 주인 할머니였습니다. 이혼 후 짐을 빼면서 혹시 몰라 번호를 남겨두었던 참이었죠. 아이고 세대, 아니 이제 팀장님이라고 해야 하나? 바쁜데 미안혀. 김태석이라는 남자가 여기까지 찾아왔더라고. 이은지라는 여자랑 전 남편이 예전에 여기서 잠깐 살았던 거 맞냐고. 묻는데 얼굴이 아주 심상치가 않았어. 김태석이요? 이은지 애 아빠가 자기라고 하더라니까. 법원에 소송까지 냈는데 그 여자 주소를 못 찾겠다면서 혹시 당신이 연락 가능하냐고 묻더라고. 내가 번호를 바로 주진 않았고 먼저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요. 그 순간 직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가 그 빌라에서 지냈던 짧은 기간, 그리고 이은지의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낯선 남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인 할머니에게 제 번호를 넘겨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은지라는 여자 아시죠? 그 아이 당신 전 남편 아이 아닙니다. 제 아이입니다. 수학이 넘어 남자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박함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은지의 전 남자친구 김태석이라고 했습니다. 이은지는 그와 동거하며 아이를 가졌으나 김태석이 빚더미에 앉아 임신한 몸으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제 전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뱃속의 아이를 전 남편의 아이로 둔갑시켰다는 정황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다고 했죠. 그날 오후 저는 김태석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가 보여준 소송 서류 사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명, 인지청구 및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 원고, 김태석, 피고, 이은지. 가장 뒷장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석이 법적 절차를 준비하며 검사기관에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검사 결과 원고 김태석과 사건 본인 아이의 유전자가 99.9% 일치하여 친생자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합니다. 차 안으로 돌아온 저는 조수석에 2장의 서류를 나란히 올려두었습니다. 하나는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전 남편의 무정자증 회신 사본, 다른 하나는 김태석이 직접 건넨 상간녀 아이의 유전자 검사지 사본. 이 2장의 종이가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또 끔찍했습니다. 상간녀는 돈을 노리고 다른 남자의 핏덩이를 전 시댁에 밀어넣었습니다.
아들의 불임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전 시모는 남의 핏줄을 대를 이을 장손이라며 집문서까지 쥐어주며 떠받들고 있는 꼴이었죠. 전 남편은 자신이 불임이라는 열등감을 덮기 위해 상건녀의 거짓말에 기꺼이 속아 넘어가는 멍청한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완벽한 덫에 걸려 제 인생이 3년 동안 시궁창에 처박혀 있었다니. 운전대에 머리를 기댄 채 가만히 숨을 고르던 저는 이내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하하. 처음에는 작게 새어나오던 웃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좁은 차 안을 울렸습니다. 눈가에는 고인 눈물을 닦아내며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 안에 쓸어 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물고 빨던 장손이 생판 남의 자식이었다니 이걸 아시면 뒷목으로 끝나지 않으실 텐데. 저도 모르게 서늘한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손에 쥔 이 핵폭탄 같은 증거를 언제 어떻게 터트려야 가장 뼈아플까. 당장 전 시모의 집으로 달려가 현관문에 이 종이들을 덕지덕지 붙여놓고 싶었습니다. 네 잘난 아들은 평생 애를 못 갖는 반편이고 네가 안고 있는 그 아기는 네 재산을 노린 사기꾼의 자식이라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차키를 쥔 손의 힘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렇게 터트려버리면 그들은 자기들끼리 집안에서 물어뜯고 싸우다 조용히 덮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준 상처에 비하면 그 정도의 결말은 너무 시시했습니다. 가장 찬란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치밀한 복수의 계획이 하나둘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주면 저는 예비 남편 그리고 저를 따뜻하게 안아준 새 시어머니와 정식으로 가족이 됩니다. 이 엄청난 막장 드라마 같은 사실을 새 시댁에 숨기고 결혼식을 올리는 게 맞을까요? 만약 제 손에 묻은 이 더러운 진흙탕 싸움의 흔적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뼈대 있는 명문가인 새 시댁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에 엮이기 싫다며 파혼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창밖으로 뉘엿뉘엿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핸드폰 연락처 목록을 띄워둔 새 시어머니라는 글자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이 증거를 쥔 손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말 오후 저는 평창동 예비시댁의 고풍스러운 거실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맞은편에는 옥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으신 새 시어머니가 고요하게 차를 따르고 계셨고 제 옆에는 영문도 모른 채 불려온 예비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개봉하지 않은 누런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 식을 일주일 앞두고 다급하게 할 말이 무엇이냐?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 어머니가 다정하게 제 앞으로 찻잔을 밀어주셨습니다. 향긋한 연잎차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도저히 입을 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쥔 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쩌면 이 결혼을 엎어야 할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파혼이라는 뉘앙스에 예비 남편이 흠칫 놀라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미간을 좁히셨죠. 저는 입술을 한번 꽉 깨물었다 놓으며 어제 회사로 배달되었던 끔찍한 축하 화환과 그 속에 담긴 씨 없는 수박이라는 조롱, 그리고 예비 시댁 근처를 서성이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전 시모의 만행을 가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이어가는 내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 미친 노인네가 제정신입니까? 왜 어제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지. 예비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당장이라도 전 남편의 집으로 쳐들어갈 기세였죠. 하지만 저는 예비 남편의 소매를 끌어당겨 다시 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코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흠집내서 자신들의 추악한 비밀을 덮으려는 발악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장의 종이를 꺼내 어머니와 예비 남편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건 전 남편의 진료 기록입니다. 그 사람은 선천적 무정자증이었고 그걸 숨기기 위해 멀쩡한 제 자궁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서를 조작해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서류는 지금 전 시댁에서 장손이라며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그 아이의 진짜 친부 유전자 검사지입니다. 상간녀가 돈을 노리고 남의 핏줄을 들이민 겁니다. 거실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예비 남편은 입을 반쯤 벌린 채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았고 숨소리마저 거칠어졌습니다. 아, 이게 사람 새끼들이 할 짓입니까? 3년 동안 당신한테 불임이라는 오명을 씌워놓고 자기들은 남의 자식을 끌어안고 희희낙낙했다고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당장 그 자식 멱살을 잡고 이 서류를 면상에 집어던지고 오겠습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예비 남편이 서류를 확 낚아채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앉아라. 지금껏 묵묵히 서류만 내려다보시던 새 시어머니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언성을 높이지도 않으셨지만 그 한마디에 예비 남편은 옴짝달싹 못하고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 쓰시더니 진단서와 유전자 검사지를 토시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듯 천천히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읽어내려가셨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바스락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 더럽고 진흙탕 같은 진실 앞에서 기품을 중시하는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두려웠습니다. 이런 천박한 일에 우리 집안을 끌어들일 셈이냐, 당장 파혼이다. 머릿속으로는 수백 번도 넘게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무릎에 이마를 댈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억울함을 풀고 싶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지저분한 구설수를 어머니와 이 사람에게까지 안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손에 묻은 오물이 너무 더러워서 감히 이 훌륭한 집안의 며느리 자리를 탐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결혼을 미루시겠다고 하시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 위로 따뜻하고 주름진 손이 포개졌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어머니가 돋보기를 벗어두고 저를 향해 아주 인자하고 너그러운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아가, 네 어머니, 이 귀한 증거들을 찾아내느라 혼자 얼마나 고군분투했니? 혹여나 이 늙은이가 놀라 뒤로 넘어갈까봐 속으로 얼마나 가슴을 졸였어. 어머니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는 제 뺨을 부드럽게 쓸어주셨습니다. 그 손길에는 동정도 책망도 아닌 온전한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혼? 그딴 소리 입에 담지도 마라.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다가 병신을 만들고 내쫓은 것도 모자라 감히 내 며느리가 될 아이의 앞길에 오물을 뿌려? 개가 짖는다고 똑같이 바닥에 엎드려 짖을 필요는 없다. 사람의 방식으로 뼈도 못 추리게 밟아줘야지. 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놓인 2장의 서류를 반듯하게 접어 당신의 핸드백 안에 깊숙이 찔러 넣으셨습니다. 딸깍하고 핸드백 잠금 장치가 닫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그 서류를 왜? 쓰레기 분리수거는 내가 전문이다. 넌 그저 식장에서 제일 예쁜 드레스 입고 가장 행복한 신부처럼 웃기만 해라. 너에게 묻은 먼지 하나 진흙 한 방울까지 이 애미가 다 털어내고 치워줄 테니. 그 순간 저는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3년 묵은 채증과 두려움이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봄눈 녹듯 전부 씻겨 내려갔습니다. 예비 남편도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아주었죠. 어머니 말씀 들어요. 당신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당당하게 입장할 생각만 해. 나머진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날 이후 예식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알고 지내시던 대형 경호업체에 연락해 예식장 당일 투입될 인원을 평소의 3배로 늘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입구를 원천 봉쇄하라는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오면 막는 척만 하다가 자연스럽게 신부 대기실 쪽으로 길을 열어주어라 라는 은밀한 지시를 내리셨죠. 어머니는 전시모의 얄팍하고 천박한 속내를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계셨던 겁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고 흠집내기를 좋아하는 그 노인네가 가장 하객이 많이 붐비는 시간, 신부가 가장 돋보여야 할 신부 대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제 발로 호랑이 굴에 걸어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마침내 제 인생에 진짜 막이 오르는 재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꽃장식으로 둘러싸인 신부 대기실 중앙에 앉았습니다. 찾아오는 하객들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반쯤 열린 대기실 문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계의 바늘이 본식 시작 30분 전을 가리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부터 우당탕탕 하는 소음과 함께 경호원들의 제지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초대장이 없으시면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비켜, 내가 저 안에서 꼬리치고 앉아있는 여우년의 전 시험이 되는 사람이야.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 한번 들어보면 니들도 당장 기겁해서 도망갈걸?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가운데 굳게 닫혀있던 신부 대기실의 양쪽 문이 거칠게 쾅 하고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씩씩거리며 도끼 품은 눈으로 저를 노려보는 전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드레스 자락을 꽉 쥐었던 손을 천천히 펴며 등받이에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웠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완벽한 반격의 무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남의 집 귀한 장남을 홀려 이 뻔뻔한 독사 같은 년. 전 시어머니는 미용실에서 잔뜩 힘을 주어 틀어올린 머리가 헝클어지는 것도 모른 채 신부 대기실 한가운데로 쳐들어왔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사진 촬영을 돕던 작가도 축하 인사를 건네려 줄을 서 있던 제 직장 동료들도 기겁하며 한 걸음 물러섰죠. 화려한 제 웨딩드레스와 꽃장식에 기가 죽을 법도 한데 그녀는 오히려 하객들이 많다는 사실에 신이 난 듯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마치 저를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만들 작정인 것처럼 말입니다. 다들 똑똑히 들어요. 여기 앉아있는 이 여우 같은 년이 얼마나 끔찍한 여자인 줄 알아? 지 몸뚱이 하나 건사 못해서 내 아들 대를 끊어먹을 뻔하다가 쫓겨난 주제에 어디서 신분 세탁을 하고 양갓집 규수 코스프레야.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녀의 발악을 지켜보았습니다. 3년 전이었다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바들바들 떨었겠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제 뒤에는 더 이상 저를 방치하는 비겁한 남편도 저를 죄인 취급하는 폭력적인 시댁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하객들 사이가 홍해처럼 갈라지며 단아한 옥색 한복을 입은 새 시어머니가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대기실 안으로 들어서셨습니다. 어머니의 걸음걸이 하나, 흔들림 없는 시선 하나에 장래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죠. 전시모는 새 시어머니의 범접할 수 없는 기품에 흠칫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악에 바친 얼굴로 새 시어머니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당신이 2년 새 시엄이 될 사람이요? 사돈어른,
2년 애 못 낳는 거 알고나 혼인시키는 거 맞습니까? 겉만 멀쩡하지 속은 다 썩어 빠진 빈 껍데기란 말이오. 전 시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샹들리에가 걸린 천장에 부딪혀 웅웅 울렸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경악하며 제 눈치를 살폈지만 어머니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주 우아하고 느릿한 동작으로 들고 계시던 실크 클러치를 열었죠. 그리고는 반듯하게 접혀있던 종이 2장을 꺼내 전 시모의 코앞으로 툭 내미셨습니다. 애 못 낳는 게 누군지 여기 정확히 나와 있군요. 댁의 귀한 아드님이 선천적 무정자증이라는데 지금 댁에서 키우는 그 핏덩이는 뉘집 개벽닭이랍니까? 그 순간 대기실 안의 온도가 영하로 뚝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뭣이 어째요? 전 시모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치켜뜨고 진단서를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우리 아들이 무정자증이라니. 내 눈앞에서 떡하니 손주가 태어났고 그 애미가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조작된 종이 쪼가리를 들이밀어? 악을 쓰며 사본을 찢어버리려던 전 시모를 향해 어머니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원본은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 중입니다. 병원 회신과 법원 접수번호까지 확인된 자료니 찍고 싶으면 마음껏 찢으시지요. 그 밑에 있는 유전자 검사지도 마저 읽으시지요. 댁의 며느리라는 그 어린 여자가 자기 전 남자친구 애를 품고 들어가 댁들 재산 다 빼돌리고 있다지 뭡니까? 아드님은 자기 씨가 없는 걸 이미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으니 그 가짜 손주라도 안고 아버지 노릇하며 당신 눈을 속인 거고요. 내 며느리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말입니다. 전 시모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유전자 검사지에 찍힌 99.9% 친생자 일치라는 글자와 낯선 남자의 이름, 그리고 상간녀의 이름을 번갈아 확인하던 그녀의 2손이 사시나무 떨듯 요동쳤습니다. 부정하려야 부정할 수 없는 법원직인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끔찍한 모양으로 맞춰진 모양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평생 대를 이을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끔찍히 아끼며 집문서까지 내어준 장손이 생판 남의 핏줄이라는 참담한 현실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아니야. 우리 손주가.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짐승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신부 대기실을 찢어놓았습니다. 전 시모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뒷목을 강하게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는 2 다리에 힘이 풀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한 채 바닥만 긁어댔습니다. 어머, 저 사람 쓰러졌어. 119 불러 빨리.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지만 어머니는 흔들림 없는 얼굴로 전 시모를 내려다보며 경호원들에게 턱짓을 하셨습니다. 구급대 부르고 저분은 밖에서 조용히 조치받게 하세요. 더는 우리 아이 앞에서 소란 피우게 두지 마시고요. 경호원들이 전 시모를 부축해 대기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3년 동안 제 심장을 옥죄고 있던 무거운 사슬이 쨍그랑하고 끊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닥에 내팽겨쳐진 서류 위로 그녀가 자랑하던 붉은색 실크 스카프가 짓밟혀 있었죠. 그것은 철저한 인과응보의 완벽한 마침표였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대기실 안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게 다가와 흐트러진 베일을 정성스럽게 매만져 주셨습니다. 자, 이제 쓰레기도 다 치웠으니 우리 예쁜 아가 입장할 준비해야지.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참았던 눈물이 기쁨의 미소가 되어 번졌습니다.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행복한 신부가 되어 온전한 축복 속에서 예비 남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 뒤 건너 들려온 전 시댁의 소식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처참했습니다. 전 시모가 쓰러진 뒤 진실이 발각된 것을 눈치챈 상간녀는 그동안 받아간 돈과 기금속 문제로 전 시댁과 크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 남편 명의로 몰래 대출까지 받아놓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집안은 소송과 채무 문제로 완전히 뒤집혔다고 했죠. 자신의 불임 사실을 숨기려다 사기꾼에게 속은 전 남편은 친척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었고 병원 기록 조작 의혹까지 불거지며 직장과 거래처에서도 체면을 잃었습니다. 평생 남의 눈과 핏줄에 미쳐 살던 전 시모는 그토록 자랑하던 장손이 남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동네에 퍼진 뒤 모임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길게 웃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야 제 인생에서 그 집이 완전히 멀어졌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제게는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8주 차네요. 심장소리 아주 건강하게 잘 뜁니다. 초음파 모니터에서 들려오는 작고 경쾌한 심장소리를 듣던 날 남편은 진료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고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연신 장하다 우리 아가 하시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를 똑 닮은 눈망울을 가진 예쁜 딸을 품에 안던 순간 3년 전의 억울함과 상처는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진심으로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든든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예전보다 훨씬 단단한 마음으로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댁에 쫓겨났을 때 저는 제 인생이 거기서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제 몸을 탓하며 어두운 방 안에 갇혀 매일 밤 눈물만 흘렸죠. 하지만 이 엄청난 일들을 겪고 나니 이제야 분명히 알겠습니다. 제게 일어났던 그 시련은 진짜 내 사람을 만나고 진짜 내 인생을 찾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비오는 날의 진흙탕 같은 거였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타인의 이기심과 거짓말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받고 자책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절대 스스로를 놓아버리지 마세요. 진실은 아무리 깊은 땅속에 묻어두어도 언젠가 반드시 가장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거짓말쟁이의 심장을 찌르고 나옵니다.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버티며 스스로를 사랑하다 보면 어느 날 거짓말처럼 제 새 시어머니 같은 든든한 귀인이 나타나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날이 올 겁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저와 우리 예쁜 딸, 그리고 너무나 따뜻한 저희 가족이 앞으로도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늘 통쾌한 사이다와 따뜻한 햇살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